그 다음은 조직관리로 하겠습니다. 조직관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동기부여 이론, 조직설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동기부여 이론 쪽이 여러 번 출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설계 쪽도 한 두세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리더십, PM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사업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끌어갈 거냐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리더십의 유형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 그런 리더십의 유형들을 정리한 건데, 초기에는 1차원적 관점, 이렇게 그냥 축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형, 권위형, 방위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화이트랑 예피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민주형이라는 의미는 같이 하자는 얘기죠.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얘기고, 권위형은 내가 맘대로 할 거야고, 방위형은 아 몰라 이거죠. 예. 제가 지금의 전전전 팀장님이 대표적인 방위명 리더십의 분이셨어요. 왜냐하면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회사 나오는 것만으로 행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일도 안 하십니다. 예. 아침에 출근하시면은 사무실 책상에서 아침 식사를 10시까지 드세요. 과일을 깎아 드세요. 사과를 자리에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과일 박스를 들고 화장실을 가셔서 그걸 다 세척을 하십니다. 그러면 앉으셔가지고 드세요. 여름에는 복숭아 깎고 계시고요. 방울토마토 갖고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음식들을 다 드세요. 10시가 되면은 산책을 하러 나가십니다. 11시쯤 되면 들어와서 잠깐 결제를 하시고 11시 반이 되면 식사를 하러 사라지세요. 오후가 되면 2시쯤 되면 주무시고 계시고 한 4시쯤 되면 뭐 결제 한번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게, 이게 실무자끼리 토의하다가 논의하다가 싸우다가 안 되면 팀장 선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되잖아요. 절대 우리 팀장님은 가지 않습니다. 회의에. 저쪽 팀장이 나와도 우리는 실무자가 가요. 그러면 저쪽 팀장한테 뭐 한참 욕을 먹고 이대로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윗분들이 찾아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럼 그거 팀장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팀장님은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있고 메일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 팀장이 신경 안 쓰면 되게 편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팀장이 일일이 간섭 안 하고 하니까 되게 편한데 그랬으면 좋겠어 막 이랬는데, 마이크로 매니징 팀장 밑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차라리 마이크로 매니징이 낫다라는 생각이 아직 들더라고요. 어쨌든 방위명 리더십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일 안 좋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걸 2차원 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면은 사람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어? 아니면 조직이 내는 퍼포먼스에 관심 있어? 두 가지를 가지고 유형들을 X축, Y축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배려형과 구조주도형으로 나누거나 또는 관리망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배려형은 팀워크를 더 중시 여기는 유형을 의미하는 거고, 구조주도형은 성과를 더 중시 여기는 유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블레이크와 모트는 이거를 배치를 시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직 원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냐, 혹은 생산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냐. 그래서 조직에 대한 퍼포먼스는 관심 없고 조직원들하고 쿵짝에 되게 관심 있는 팀장들, 그런 사람들은 뭐 컨트리 클럽형 리더. 컨트리 클럽은 이렇게 가서 노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노는 곳처럼 여기는 막 그런 거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컨트리 클럽형.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산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일을 놨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기력형, 그런 거 되는 거고, 팀형이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면서 팀에서 퍼포먼스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것들, 그런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PM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퍼포먼스와 조직의 메인테넌스 관점에서 어느 거에 더 포커싱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나빠, 막 이런 식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상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리더십 상황에 부여하는 통제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단의 성과 또는 유효성의 변화가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집단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리더십들이 미치는 영향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조직 팀, 그 팀을 좀 보니까 그
지도자의 권력이 되게 강해. 파워가 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기계적이고 좀 루틴한 일이야. 그리고 그 팀장이랑 팀원들 간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야. 이런 경우에는 성과 지향적으로 푸시를 해라. 그래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 잘할 거야. 근데 지도자의 힘은 강하고 일은 기계적인데 지도자랑 구성원은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성과를 푸시하기보다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포커싱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네가 이런 쪽에 좀 더 중심을 둬라. 아까랑 똑같이 두 가지 축이죠. 과업 중심으로 갈 거냐, 관계 중심으로 갈 거냐, 인간 중심으로 갈 거냐인데 이런 상황 변수들을 고려해서 네가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버틀러의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로 관계성이 어떤지, 과업의 특성, 그 다음에 얼마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본 거고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리더들은 이런 행동들을 일반적으로 하더라.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근무 환경이나 업무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에는 부하의 직무 수행 동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네 가지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 지시를 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를 좀 배려하든지 아니면 같이 뭔가 하려고 막 으쌰으쌰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성과를 중시 여기는 스타일인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런 변수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로 넘어가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겔치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리더가 어떤 스타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압도적인 인간 매력을 갖고 있고 일에 대해서 높은 성취, 지향성과 창의성을 갖고 있는 혁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아까 여기는 조직의 상황 변수나 이런 것들은 되게 고정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 이걸 다 바꿀 수 있어. 관계 나빠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좋아질 거야. 네가 널 따르게 될 거야.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인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조직을 잘 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위기, 격동, 변화 요구가 높은 조치나 큰 효과를 봐요. 딱 그렇죠. 제겔치가 부임했던 지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가 부임했던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강하게 끌고 가고 드라이브 했기 때문에 조직이 높은 성과를 내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도 같은 얘기인데 카리스마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다 정해진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도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맞게 그런 조직 구조나 업무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너에게 맞춰 밑에 때문에 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밑에 상황들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더십에 대한 관점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한번 쓴 내용이고요.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내용 이론.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본래 어떤 특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XY 이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내용 이론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과정 이론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는 이론들이 과정 이론에 해당됩니다. 내용 이론들부터 살펴보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 가장 낮은 생리적인 욕구부터 밥이 맛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들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동료나 외부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이 가능한 이런 욕구들을 갖게 된다. 이 욕구의 특징은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하위께 충족이 되지 않은 위의 걸 기다리지 않는다. 즉
밥도 안 주면서 자아 실현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말이 안 된다. 일단 밥은 주고 시작하자. 예. 밥을 줬으면은 복리후생이나 이런 걸 채워주지 않으면은 네가 기본적으로 뭐 연봉도 되게 낮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외부의 존경을 받고 싶어해서 일을 한다? 그런 건 없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채워져야 위로 갈 수 있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족되어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요 단계를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존재 욕구, 생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 일단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면 타인하고 잘 지내게 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랑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얘는 이게 채워지면 이걸로 가고, 이게 채워지면 이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ERG 이론에서는 이게 채워져서 얘가 이걸로 갔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다시 백해. 이걸 원하게 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매슬로우와 유사하지만 매슬로우는 하위가 충족될 경우에만 상위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데 얘는 상위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밑에 기로 돌아와서 월급 많이 주니까 그냥 다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충족되면 그건 돌아보지 않는다는데 ERG에서는 그 위에 게 충족되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ERG 같은 경우는 얘가 되면 얘가 하고 얘만 본다라는데 얘는 ERG에서는 요거랑 요것도 같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즈버거의 투팩터 이론은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이 끝나도 여러분들 또 만족도 점수 막 이렇게 매기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만족 불만족으로 안 이루어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요인은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족이 안 생기는 거지 만족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 또 어떤 것들은 불만족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냥 0점만 줘. 마이너스 점수가 안 나와. 대신에 그걸 잘해주면 만족도는 올라가. 이런 식으로 불만족에 해당하는 요인과 만족에 해당하는 요인이 구분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허즈버거의 투팩터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만족으로만 가고 플러스가 안 되는 거. 급여는 적으면 불만이 되게 높아요. 인센티브 안 주면 불만이 되게 높아.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연봉을 2배로 줄게 해도 잠깐 좋았다가 다시 0점이 돼요. 그게 이제 다시 자기 베이스라인 되니까. 그런 것들. 뭐 작업 조건 이런 것들 아무리 좋아도 플러스 점수가 안 나옵니다. 반면에 플러스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성취감. 이건 마이너스 점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의 없어요. 대신에 보통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됐어. 되게 만족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요인과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즈버거의 투팩터 이론이고요. 맥클랜드의 성취도 이론, 욕구 이론은 뭐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은 아닌데 잘 쓰지는 않는 거라서 어쨌든 요거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구 이론을 이렇게 밝힌 게 이런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 세 가지 욕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아까 얘기한 보면은 얘는 여기 기본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신경 쓰지 마. 그런 것들 잘 된다고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아. 그냥 그거는 불만이든 아니든 상관 쓰지 말고 실제 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보면은 성취 욕구, 내가 뭘 이뤄보고 싶어 막 이런 욕구들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옆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거에 좀 더 포커싱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내가 팀장이 되는 이런 보직을 맡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성취 욕구가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계층으로 보진 않아요. 이게 채워지면 이거 채워지면 이거 이렇게 보진 않는데 약간 이런 경향은 있더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랑 이거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거랑 이거랑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안 돼도 이것만으로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한 번씩 출제된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랑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브룸의 기대 여기 이 두 개는 앞에 거는 뭐 큰 내용 모르겠고 이 두 가지는 실제 현실에서는 가장 크게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기대 이론은 내가 이 정도 내가 철야하고 야근해가지고 이만큼 하면은 나한테
고가 A는 주겠지? 이런 게 기대 이론이에요. 근데 고가를 B 줬어. 그럼 불만이 생기죠. 네, 그런 것들을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이런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기대 정도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죠.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급여 체계가 고정금 60%에 인센티브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비율이 그게 이제 인센티브가 40%가 어떤 식이냐면은 고가를 C 받으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아요. 고가 C면은 1,000만 원을 받는데 고가가 B면은 2,000만 원을 받아요. B 뿌리면은 4,000만 원을 받아요. A를 받으면 6,000만 원을 받아요. S를 받으면 1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가에 따라서 인센티브 폭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S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미친 듯이 일하겠죠. 근데 대충 보니까 올해는 열심히 일해도 그냥 B 주겠네. 올해 진급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친 듯이 일해도 난 B 받을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 보상이 어떻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난 요만큼만 일할 거야 라고 결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부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즉 내가 받는 성과에 비례해서 내가 얼만큼 일할지를 그 사람은 결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챙겨주면 일을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전 직장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회사는 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경쟁이 장난이에요. 절대 남 안 도와줘요. 네, 저희는 그런 회사입니다. 절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S를 받으면 안 되니까 쟤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전 회사는 공기업에 있었는데 그전 회사는 S 받은 사람하고 C 받은 사람하고 연봉이 한 200만 원 차이 나요. 1년에. 그러면은 S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저는 6시에 집에 항상 가고 그냥 C를 받을게요 라고 모든 사람이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6시 10분에 가면은 S를 받아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차등적인 인센티브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공정성 이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만큼 받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 옆에 애만큼만 주면 돼. 그게 공정성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옆에 애랑 나랑 비슷하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C를 줬어.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얘는 S를 주고 난 A를 줬어. 그럼 불만이라. 내가 A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애랑 비교해서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걔보다 좋게 받아야 돼. 그게 이제 공정성 이론이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예. 항상 내가 뭔가 고가를 받으면 쟤는 저건데 날 이걸 줘? 이렇게 평가를 하지 내가 왜 S급인데 A를 주지? 이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공정성이란 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을 투입을 했고 쟤도 얼만큼을 투입을 했을 때 보상이 같아. 그러면 이슈가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투입을 한 것 같은데 얘는 보상이 이렇게 커. 그러면은 미치는 거고. 똑같이 투입한 것 같은데 내 파이 늘어났지만 제 파이가 줄었어. 그럼 행복한 거죠. 이런 게 이제 공정성 이론에 해당합니다. 맥그리거 XY 이론은 다들 아시는 내용. X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은 조져야 돼. Y 이론을 갖고 있는 애들은 나도야. 터치를 안 해야 더 혼자 열심히 해. 우리나라의 모든 관리자는 인간은 X형이다 라고 믿고 살고 있는 거죠. Y형이란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저도 Y형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Y형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준 적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론들을